안녕하세요. 회계에서 단서를 찾아 법리를 구성하는 회법사TV의 전직 검찰수사관 출신 법무사 박충훈입니다. 오늘은 합계 잔액 시산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래가 발생하면 분기장을 거쳐서 재고자산, 계정별 원장이라는 재고자산 등의 전기가 되는데, 계정별 원장에 집계된 내용들이 합계 잔액 시산표를 거쳐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로 이동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전에 제가 앞 시간에 거래가 발생하면 이와 같은 분계가 처리가 되고, 이것이 계정별 원장으로 전기가 되는데, 만약에 전기가 된 와중에 상대 계정을 적시를 해놓지 않으면 역분기로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잠깐만 짚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기장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계정별 원장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재고자산 계정에서 3월 1일 날 차변에 120원이 적혀 있으니 재고자산이 증가했다는 의미고, 그것의 지급수단은 현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따라서 역으로 분계가 가능할 겁니다. 그죠? 4월 1일 날 재고자산이 80원이 빠져나갔는데 대변이 기입되어 있으니 그것은 매출원가로 나갔다 라고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이와 같은 분계가 역으로 가능할 겁니다. 매출 채권 계정을 보니 4월 1일 날 물건을 판매하고 돈을 못 받은 것이죠. 매출 채권 100원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뭐다? 매출이었다. 그러면 당연히 이와 같은 역분계가 가능할 것이고요. 현금 계정으로 가서 보니 3월 1일 날 120원이 대변으로 빠져나갔는데 그것이 뭐다? 재고자산,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지급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3월 1일 이와 같은 분계가 가능할 겁니다. 그죠? 4월 20일 날 10만 원이라는 현금이 빠져나갔는데 그 이유는 뭐다? 급여다. 비용이죠. 그죠? 그래서 직원급여로 10만 원, 현금 10만 원이라는 역분계가 가능합니다. 4월 25일 날 1만 원이 빠져나갔는데 무엇으로 지급했다? 이자 비용으로 지급했다. 따라서 역분계가 가능합니다. 그죠? 여기서 상대 계정을 적시를 해놓지 않았다면 당연히 모르겠죠. 왜냐하면 상대 계정이 현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금으로 알 수 있지만 상대 계정을 모두 지워버렸다. 회사가 고의로 적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재고자산이 120원 늘었는데 보통 예금으로 지급한 건지 현금으로 지급한 건지 아니면은 지급하지 않고 외상으로 매입한 건지 전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상대 계정이 기입되지 않으면 역분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금일은 분기에 따라서 계정별 원장으로 전기가 되었는데, 이것이 한 해 발생한 거래라고 가정을 해보면 재고자산일 경우에 120원이 차변으로 발생을 했고, 그죠? 한 해. 그래서 차변 합계액은 120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80원이 대변으로 빠져나갔으니까 대변으로 빠져나간 합계액은 80원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120원에서 80원을 빼면 현재 남아있는, 여기서 말하는 현재란 영업을 결산한 시점, 즉 12월 31일을 말하겠죠. 그 당시의 시점에 남아있는 잔액은 40원이다 라고 계산이 될 겁니다. 그죠? 현금 계정을 보겠습니다. 현금에 정기 2월로 넘어온 금액이 21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3월 1일 날 120원 나갔고 4월 20일 날 10원 나갔고 4월 25일 날 1원이 나갔다고 하면 총 131원이 나간 택이죠. 그죠? 그리고 정기 2월로 차변에 남아있는 합계액은 210원이다. 차액이 얼마다? 79원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잔액은 79원. 차변 잔액이 되겠죠. 그죠? 적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매출 채권.
4월 1일 날 100원밖에 없네요. 그죠? 회수된 내역이 없으니까 대변 합계액은 0원이 될 것이고요. 차변 합계액은 그대로 100원. 따라서 잔액도 100원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잔액들은 모두 재무상태표로 그대로 가겠죠. 왜냐하면 합계액을 구했고 그 차익을 구했기 때문에 이 차익들은 일정 시점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므로 이 자체가 재무상태표로 그대로 넘어간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재무상태표만을 쳐다보면 정감 내용은 전혀 알 수가 없고 차감하고 남은 잔액만이 재무상태표로 넘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것으로 보면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죠? 여기에 다른 내역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단기 대여금이라고 있죠, 여러분. 단기 대여금. 가지급금으로도 통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단기 대여금으로 재무상태표에 보니까 100만 원이 적혀 있더라. 그러면 재무상태표만을 보면 마치 100만 원만 발생했다.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합계 잔액 시산표를 쳐다보았더니 대여금으로 빠져나간 금액이 10억 원이고 회수된 금액이 9억 9천억 원이었다. 그래서 남아있는 금액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9억 9,900만 원이 나가고 10억 원이 나가고 회수가 됐다. 등락폭이 너무 크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미수수익이다. 미수수익은 여러분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미수로 남겼다.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죠? 이자를 못 받았다. 여기에 (10만 원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이 10만 원 자체도 재무상태표에 그대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거를 확인하지 않았을 때, 합계잔액 시산표를 확인하지 않았을 때 재무상태표만 쳐다보면 마치 100만 원에 대한 단기 대여금의 이자로 10만 원의 미수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여질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합계잔액 시산표로 와서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만약에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 10억 원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돌려주지는 않았겠죠. 만약에 하루 만에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10만 원의 이자는 작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런데 1월 1일 날 10억 원을 가져갔다가 12월 31일 날 9억 9,900만 원을 변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는 10만 원밖에 변제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 대표이사가 이자 지급도 없이 마음대로 회사 돈을 10억 원이라는 돈을 사용을 하였다 라고 보여지죠. 그죠? 그러면 배임의 단서도 포착이 될 겁니다. 그죠? 횡령도 의심이 가능할 거고요. 자, 이자도 미수수익으로 남기고 그 금액도 1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10억이라는 금액을 회사 돈을 마음대로 사용했다. 어떤 의심이 듭니까? 영장을 까야 되겠죠. 그죠?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이러한 내용을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죠? 형사소송법 215조에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범죄 혐의가 있을 만한 정황이 있어야 되고요.
그 범위 내에서 영장 청구가 가능하니까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하신다면 영장의 필요성 보고를 적시를 해야 되겠죠. 대표이사가 10억 원이라는 그에게 금액을 단기 대여금 또는 가지급금 형식으로 돈을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자 지급은 거의 하지 않은 채 회사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대표이사에 대한 횡령, 배임과 같은 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식의 영장 필요성 보고 또는 영장 청구 사유를 적시를 해서 법원에다가 청구를 하면 영장이 발급될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합계 잔액 시산표는 모든 계정에 대한 정감의 변화가 한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범죄의 혐의를 포착해내기에 가장 유용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다른 좋은 자료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